한서연의 세상은 언제나 완벽한 질서와 정밀한 계산 위에 존재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건축도면 위의 선들은 단 1mm의 오차도 없었고, 그녀가 꾸민 집안은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처럼 언제나 정갈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건축가 최진혁의 아내. 하지만 이 완벽한 세상의 진짜 창조주는 그림자 속에 있는 그녀 자신이었다. 깊은 밤, 거실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그녀의 작업실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도판 앞에 서서 다음 주에 있을 국제공모전의 마지막 설계도를 다듬고 있었다. 유려하면서도 대담한 곡선, 빛과 공간을 꿰뚫는 혁신적인 구조. 이것은 그녀의 혼이 담긴 작품이었지만 세상에는 남편 최진혁의 이름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진혁이었다. 그는 값비싼 와인 향을 풍기며 작업실로 들어와 다정한 미소로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당신 없으면 내일 프레젠테이션은 상상도 못할 거야. 역시 당신은 나의 뮤즈야. 그의 달콤한 칭찬은 그녀의 피로를 녹이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완성한 도면을 보며 감탄을 쏟아냈다. 완벽해. 정말 천재적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클라이언트들이 감동할까?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고, 서연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걱정 말아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새벽까지 끝내놓을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밤을 새워 완성한 발표 자료를 진혁의 손에 들려보냈다. 남편을 출근시킨 후 그녀는 20년 지기 친구인 윤소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소희는 진혁의 회사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이자 서연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서연아, 또 밤샜지. 초의 대표는 당신 없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이지. 당신은 너무 헌신적이야. 가끔은 네 자신도 좀 챙겨. 소희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친구의 위로에 고마움을 느끼며 웃었다. 어쩔 수 없잖아. 다음 주가 우리 결혼 10주년이라. 이번 공모전은 꼭 성공시켜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진혁과 소희, 이 두 사람만 곁에 있다면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진혁은 유명 건축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세상을 바꾸는 젊은 건축가. 최진혁이라는 거창한 제목 아래 그의 성공 스토리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인터뷰 사진 속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설계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저 배경처럼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기자는 그녀를 성공한 남편을 묵묵히 내조하는 현모양처라고 표현했다. 서연은 그 기사를 스크랩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빛나는 것을 보는 게 더 행복했다. 진혁은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와 미안하다는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기자한테 당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다 편집됐나 봐. 사실 이 모든 영광은 당신 건데. 그의 사과에 서연은 괜찮다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그의 이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다.
결혼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녁이었다. 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예약 확인증과 작은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다. 10주년 축하해. 서연아, 이건 약소하지만 내 마음이야. 상자 안에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감동하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그녀의 인생은 한치의 균열도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진혁은 피곤하다며 먼저 잠이 들었다. 서연은 그가 벗어놓은 양복 재킷을 옷걸이에 걸려다.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다. 무심코 영수증을 집어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시내 최고급 보석 부티크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날짜는 불과 사흘 전. 하지만 결제된 물품은 그녀가 받은 귀걸이가 아니라 훨씬 더 고가의 한정판 루비 목걸이였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누구에게 선물한 걸까? 혹시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줄 선물일까?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잠든 진혁의 옆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화면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발신자는 소희였다.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이끌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은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명확했다. 목걸이 마음에 들어 우리의 진짜 기념일을 빨리 축하하고 싶다. 그는 언제쯤 잠들까?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그녀의 등 뒤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기만하고 있었다. 그녀가 받은 귀걸이는 그들의 추악한 관계를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소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차가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든 남편의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평온한 얼굴 위로 그녀의 눈동자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완벽한 거짓말에는 완벽한 복수가 뒤따라야 했다. 그녀의 전쟁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진혁을 맞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완벽한 아침 식사를 차렸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진혁은 어젯밤의 비밀스러운 메시지 교환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는 출근하기 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사랑해, 여보. 그가 떠나자마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디자인했던 모든 건축 설계도의 원본 파일들을 외장 하드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모든 도면의 구석에는 그녀만 아는 작은 서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창조물에 남겨놓은 언젠가 사용될지도 모를 마지막 증거였다. 잠시 후 소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몸은 좀 어때? 어젯밤에 진혁 씨 일찍 들어갔어. 기념일 선물은 마음에 들고 그녀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고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조롱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최대한 가냘프고 슬픈 목소리를 연기하며 대답했다. 응, 소희야, 그런데 나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 그녀는 영수증 이야기를 꺼내며 마치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순진한 아내처럼 연기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소희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능숙한 변호사답게 평정을 되찾고 서연을 안심시키기 시작했다. 별일 아닐 거야. 아마 회사 선물로 산 거겠지.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최 대표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그녀의 위로는 가시 돋친 독과 같았다. 서연은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주는 척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두 사람은 한통속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머리가 나쁘고 순진한 여자로 취급하며 그녀의 등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더욱더 차갑게 이성을 다잡았다. 감정적인 복수는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빼앗아올 생각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예술처럼 정교하고 지옥처럼 차가울 터였다.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감상적인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건축가로서 살아오며 모든 구조물의 약점은 보이지 않는 기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배신이라는 구조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기초까지 파헤쳐야만 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적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녀는 밤새 남편의 모든 디지털 기기를 동기화했다. 그의 클라우드 계정, 이메일, 심지어는 삭제된 메시지 로그까지. 그녀가 과거에 직접 설계해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그의 스마트 오피스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다. 최진혁과 윤소희는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철저한 공범이었다. 수년에 걸쳐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속에는 서연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녀의 디자인을 어떻게 가로챌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그림자 건축가, 알 낳는 거위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다. 법률 전문가인 그녀는 서연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교묘한 법적 함정들을 만들어 놓았다. 결혼 기간 동안 창작된 모든 설계의 저작권은 남편 최진혁에게 귀속된다는 독소 조항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인생과 재능을 통째로 삼킨 뒤 약간의 위자료만 던져주고 헌신짝처럼 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작업실 한가운데 서서 모니터에 떠있는 배신의 증거들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던 과거의 자신을 조용히 죽였다. 새로운 한서연이 그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닌 가장 정교하고 무자비한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이 지옥 같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더 이상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이성만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 파일들을 여러 개의 암호화된 서버에 분산 저장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영위는 완벽했다. 그녀는 여전히 진역을 위해 밤을 새워 공모전 설계를 마무리했고, 소희의 걱정 어린 전화를 받으며 고민을 상담하는 척했다. 그녀는 그들이 짜놓은 각본 위에 가장 순종적인 배우가 되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저녁, 약속된 레스토랑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장소였다. 진혁은 사랑꾼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서프라이즈라며 나타난 소희는 둘의 영원한 우정을 축복하는 최고의 친구를 연기했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확신하며 서로 몰래 축배의 눈빛을 교환했다. 서연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에 장단을 맞추었다. 그녀는 진혁이 따라주는 와인을 마셨고, 소희가 선물한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그들의 표정 뒤에 숨은 탐욕을 읽으며 복수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보다 몇 수나 앞서 있었다. 진혁이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서연,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친구 소희, 우리의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 순간 서연은 역겨움을 참기 위해 아래 십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처럼 미소 지었다. 소희 역시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과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곧 있을 국제 공유모전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초의 대표님의 천재적인 디자인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그녀는 천재적인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서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로운 조롱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두 사람, 당신들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녀는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그들의 완벽한 거짓말 위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껏 즐겨둬. 당신들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혁은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불렀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작은 의심들을 모두 잊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곧 공모전에서 우승하고 그 영광을 발판 삼아 회사를 상장시킨 뒤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배신감에 몸서리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작업실로 향했다. 그녀는 진혁에게 건네주었던 공모전 설계도의 최종 수정본을 펼쳤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그 설계도 안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심어 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알리는 첫 번째 함정이었다. 그녀는 건축가였다.
그리고 건축가는 자신이 만든 구조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동이틀 무렵에야 작업을 마쳤다. 수정된 설계도는 겉보기에는 이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진혁의 회사 서버로 전송했다. 최종본 행운을 빌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는 이제 막 적의 심장부에 트로이의 목마를 들여보낸 참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녀가 직접 설계할 터였다. 국제 공모전 최종안을 전송한 다음 날 한서연은 자신의 연극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진혁의 서재에서 일부러 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리고는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영수증에서 보았던 타오르는 불꽃 같은 루비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소희의 목에 걸려 있어야 할 물건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나갔다. 저녁 뉴스를 보며 태평하게 앉아있던 진혁은 그녀의 헬쑥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목걸이를 떨어뜨렸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아, 그건 당신 주려고 산 깜짝 선물인데 미리 들켜버렸네. 그의 변명은 뻔뻔하고 구차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터뜨렸다. 거짓말,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 거예요? 누구한테 주려고 산 거냐고요. 그녀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는 오히려 안도했다. 분노하고 소리치는 여자는 다루기 쉬웠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었다는 둥, 오해라는 둥, 그의 위선적인 위로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소희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진혁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듯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다 들었어. 정말 미안해. 사실 그 목걸이 내가 부탁한 거였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판사님 사모님께 드릴 선물이 필요했는데 최 대표가 대신 사다 준 것뿐이야. 괜히 너한테 오해를 만들었구나.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두 사람은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그녀를 완벽한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연극에 기꺼이 마지막 관객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소희의 어깨에 기대 펑펑 울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남편을 의심한 스스로가 밉다며 자책했다. 그 모습을 보는 소희의 눈빛에는 동정심 뒤로 감출 수 없는 경멸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서연은 완전히 무너진 여자를 연기했다. 그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진혁과 소희는 이제 그녀가 자신들의 계획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망가진 인형을 내려다보듯 그녀를 동정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가장 완벽한 장막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닫힌 방문 뒤에서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작업실은 이제 복수를 위한 전쟁 상황실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진혁이 선물했던 모든 보석과 명품 가방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 돈은 대포 계좌를 통해 스위스의 비밀 금고로 옮겨졌다. 그들이 던져준 위선의 대가는 복수의 군자금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학 동창의 명의를 빌려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회사의 이름은 스튜디오 어스 스튜디오 이오어스, 새벽의 여신이라는 뜻이었다. 길고 어두운 밤이 끝나고 그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 유령 회사를 통해 진혁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과는 이중생활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밤이 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스튜디오 어스의 이름으로 국내 최고의 M&A 전문가와 헤드헌터들을 고용했다. 그녀의 지시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그 누구도 이 신생회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마침내 국제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최진혁의 이름으로 제출된 하늘의 눈물이 대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 설계도 안에는 전문가들조차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숨겨져 있었다. 나중에 시공 단계에서 발견된다면 회사의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시한폭탄이었다. 진혁과 소희는 기쁨에 넘쳐 화려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회사의 임직원들과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그의 천재성을 칭송했다. 진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묵묵히 지지해준 저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약속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내의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의 옆에 서서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소희는 그녀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네며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내 남편은 역시 최고라니까. 그녀의 목에는 그 루비 목걸이가 보란듯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파티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나 그들의 위선적인 축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샴페인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그들의 행복을 곧 닥쳐올 파멸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감상했다. 그녀는 샴페인 대신 물이 담긴 잔을 들어 그들을 향해 홀로 조용한 축배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회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사냥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국제공모전에서의 우승은 최진혁의 오만함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아내 한서연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장식하는 초라한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겼다. 그는 회사의 다음 목표로 강남의 중심부에 들어설 부티크 호텔 설계 공모전에 사활을 걸었다. 업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의 명성을 굳힐 또 하나의 발판이었다. 진혁은 자신감에 넘쳐 이 프로젝트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후배 디자이너에게 맡겼다. 그는 서연이 과거에 스케치해 두었던 미완성 디자인 몇 개를 던져주며 이것들을 적당히 조합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창의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샘은 이제 다 말라버렸다고. 그리고 이 정도 프로젝트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서연이야말로
그 호텔 프로젝트에 보이지 않는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몇 달 전, 그녀는 건축주인 유 회장과 함께 식사하며 그의 디자인 철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유 회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과 고객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공간 철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유령 회사 스튜디오 어스는 공모전 마감 직전 혜성처럼 등장했다. 제출된 디자인은 진혁의 회사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극히 절제되고 미니멀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빛과 바람의 길을 계산하고 한국 전통 가옥의 여백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깊은 통찰력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 진혁의 회사가 먼저 발표를 진행했다. 젊은 디자이너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하여 금과 대리석으로 치장된 미래적인 디자인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건축주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특급 호텔에서 지겹도록 보아온 디자인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다음은 스튜디오 어스의 차례였다. 서연이 고용한 전문 경영인이자 대리인이 연단에 섰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 대신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따뜻한 질감의 스케치 몇 장과 공간의 철학을 담은 짧은 시 한 편을 보여주었다. 그는 건물이 아닌 쉼을, 디자인이 아닌 경험을 팔았다.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유 회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업계의 공룡인 최진혁의 회사를 제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생회사 스튜디오 어슨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장내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어떤 놈들이 자신의 발밑에 흙을 뿌리는지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진혁의 사무실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그는 애꿎은 팀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서류를 집어 던졌다. 소희는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녀는 즉시 스튜디오 어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는 보고는 없었다.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는 완벽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패배의 충격은 그들의 관계에도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진혁은 소희에게 왜 이런 신생회사의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냐며 짜증을 냈고 소희는 그의 독선적인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 문제였다고 맞받아쳤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다. 서연이 설치한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성벽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조용히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대리인이 보내온 유 회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수주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이름과 재능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증명해낸 첫 번째 쾌거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축배를 드는 대신 다음 계획을 위한 설계도를 펼쳤다. 이번 호텔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최진혁의 회사가 공들여온 핵심 클라이언트들을 하나씩 빼앗아올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아올린 신뢰라는 탑을 기초부터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진혁의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그들의 다음 대형 프로젝트는 국책 사업인 스마트시티 설계 공모전이었다. 그녀는 이미 진혁이 어떤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디자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창이었기에 그녀는 그 창을 부술 가장 날카로운 창 또한 가지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진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평소답지 않게 신경질적이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오늘 회사에서 정말 재수 없는 일이 있었어. 당신 위로가 필요해.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안식처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다시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로 돌아와 대답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제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라는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건축가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령처럼 나타나 자신이 만들었던 제국을 유령처럼 소리 없이 잠식해 들어갈 터였다. 부티크 호텔 프로젝트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한서연은 그것이 거대한 성벽에 낸 작은 흠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진혁의 제국은 그녀의 디자인 위에 세워졌지만 그를 지탱하는 기둥은 돈과 법, 그리고 언론이라는 이름의 권력이었다. 건축가인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에게는 이 더러운 전쟁터의 생리를 아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받던 천재적인 펀드 매니저였다. 하지만 그는 최진혁이 주도한 적대적 M&A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졌다. 당시 진혁은 서연의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소 디자인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했고 계약 직전에 민준을 배신하고 그의 모든 공을 가로챘었다. 강민준이야말로 최진혁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그의 탐욕을 증명할 산증인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강민준에게 스튜디오 어스의 이름으로 투자 제안서를 보냈다. 현재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며 재기를 노리던 그는 최근 업계에 파란을 일으킨 유령 회사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약속 장소인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진혁의 아내 한서연이었기 때문이다. 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적대감으로 굳어졌다. 이게 무슨 수작이지? 최진혁이 보냈나 나를 2번 죽이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아니요. 오늘은 최진혁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말이 아닌 증거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몇 년 전 강민준을 파멸로 이끌었던 바이오 연구소의 원본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설계도의 구석에는 그녀만 아는 작은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 디자인,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무너뜨린 M&A 계약서의 모든 전략 또한 제가 그의 이름으로 작성했던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고요. 강민준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천재적인 계획의 배후에
바로 눈앞에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혼란이 격렬하게 뒤섞였다. 서연은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 무지와 어리석음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의 사과는 어떤 변명도 없는 순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밝혔다. 그녀는 최진혁과 윤소희의 배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신의 완벽한 복수 계획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치밀한 전쟁 시나리오와도 같았다. 법적, 재정적, 그리고 여론전까지 모든 단계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본론을 꺼냈다. 저는 건축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금융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칼을 합친다면 최진혁이라는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 이름으로 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창업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대담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주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앞에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원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나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잔 다르크였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서연이 내민 모든 증거 자료와 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의 계획은 감정적인 허점 없이 지독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치밀했다. 승률이 높은 도박이었다. 아니,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적대감이 없었다. 오직 뜨거운 투지와 신뢰만이 가득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튜디오 어스는 당신과 나의 공동 전선입니다. 최진혁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왕국을 함께 건설합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얽혔다. 그것은 배신당한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기로 맹세하는 피의 동맹과도 같았다.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스튜디오 어스의 공격은 훨씬 더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강민주는 자신의 금융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최진혁의 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재무 상태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보를 흘렸고 주거래 은행의 대출 연장을 교묘하게 방해했다. 최진혁은 갑자기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건축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업계의 신망이 두터운 원로 건축가들을 비밀리에 만나 최진혁의 디자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정황적이어서 당장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의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는 충분했다. 최진혁과 윤소희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민준의 복귀를 의심했지만 그가 이런 일을 꾸밀 자금력이나 배후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희는 최근 업계에 떠도는 표절 루머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소문의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모든 공격의 지휘 본부가 매일 밤 자신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차리고 다정한 미소를 짓는 한서연의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고 밤에는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치밀한 전략가가 되었다. 그녀의 이중생활은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을 이제 그녀가 직접 조종하는 거대한 그물이 되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한서연과 강민준의 동맹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공격은 이제 외부에서 회사를 흔드는 것을 넘어 제국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하여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최진혁의 가장 큰 자산이 서연의 디자인이었듯 그의 가장 큰 약점 또한 그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회사의 핵심 인재들을 빼내오는 것이었다. 서연은 지난 10년간 남편의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실무를 책임지던 유능한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을 눈여겨보아왔다. 그들은 최진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공을 기꺼이 희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당한 인정과 다우에 목말라 있었다. 스튜디오 어스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강민준이 고용한 업계 최고의 헤드헌터가 그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현재 연봉의 2배는 물론 스톡옵션과 함께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다. 최진혁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인재들에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1명, 2명씩 조용히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민준은 금융계를 향한 압박을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형식을 빌려 최진혁의 회사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보고서를 퍼뜨렸다. 최근의 프로젝트 수주 실패, 핵심 인력들의 연쇄 이탈, 그리고 국제 공모전 수상작의 비현실적인 예상 시공비까지. 그의 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했기에 더욱 치명적이었다. 최진혁의 제국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술렁였고 회사의 주가는 약속된 IPO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시기하는 경쟁자들의 음해라고만 생각했다. 이 혼란은 최진혁과 윤소희의 관계마저 좀먹기 시작했다.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 가득 찬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었다. 진혁은 소희에게 왜 이따위 루머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냐며 고함을 질렀고 소희는 그의 무능한 위기 대처 능력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격렬한 언쟁을 들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업계에 떠도는 표절 루머는 다 뭐고? 투자자들은 왜 하나같이 등을 돌리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따져요? 직원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유능한 디자이너들 다 놓친 건 당신이잖아.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이 회사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그들의 완벽했던 범죄 파트너십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의 혼란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낮 동안 진혁의 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위로하며
그의 스트레스와 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빼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정보를 강민준에게 전달하여 다음 공격의 정확도를 높였다. 서연은 이제 진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는 가장 치명적인 스파이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가 흘리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 사실 그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독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진혁은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를 한 방에 뒤집고 자신의 건재함을 세상에 과시할 거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전설적인 랜드마크 등대타워, The Lighthouse Tower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서연의 대학 졸업 작품이자 그녀의 건축 철학이 집대성된 최고의 걸작이었다. 기자회견장. 최진혁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등대타워의 조감도를 공개했다. 세상의 모든 빛을 모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듯한 경이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모든 기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 하나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는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서연은 저택의 거실 TV를 통해 그가 자신의 꿈을 뻔뻔하게 훔쳐 세상에 공표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그는 결국 그녀가 파놓은 가장 깊고 화려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등대타워. 그 눈부신 빛의 기둥은 그의 영광의 기념비가 아니라 그의 무덤을 밝히는 묘비가 될 터였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냥감이 덫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물을 칠 시간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가장 깊은 나락으로 추락시킬 생각이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무대는 이제 막 완성되고 있었다. 최진혁이 등대타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순간 한서연은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팠음을 직감했다. 등대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건축에 대한 모든 철학이 담긴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훔쳐 자신의 탐욕의 탑을 쌓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탑이 완성되기 직전 가장 화려한 순간에 기초부터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서연과 강민준의 전쟁 본부는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돌아갔다. 그들은 세 개의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법률의 그물이었다. 윤소희는 최진혁을 위해 등대타워에 모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서연이 이미 10년 전 대학 졸업 작품집에 등대타워의 원본 디자인을 수록하고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까지 마쳐두었다는 사실을. 강민준의 법무팀은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가처분 신청서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장을 준비했다. 모든 서류는 등대타워의 착공식이 열리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맞추어 법원에 접수될 예정이었다. 그것은 윤소희의 뒤통수를 가장 아프게 내리칠 완벽하게 계산된 법적인 기습이었다. 두 번째는 금융의 그물이었다. 등대타워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였다. 강민준은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최진혁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장부를 조작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닌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을 기만한 명백한 사기 행위였다. 민주는 이 정보를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제보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소송이 터지는 것과 동시에 그의 금융범죄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회사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터였다. 최진혁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의 제국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마지막 그물은 여론의 그물이었다. 법과 돈의 싸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의 사회적 명성까지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다. 영상에는 그녀가 등대타워를 처음 구상했던 대학 시절의 스케치와 그림자 건축가로 살아야 했던 지난 10년간의 기록들이 담담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들의 불륜과 배신을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들과 내 아내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 라고 그녀를 조롱하는 최진혁의 음성 녹음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을지 몰라도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이 영상은 착공식 현장의 모든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서연은 스튜디오 어스로 이직한 옛 동료 디자이너를 만났다. 그는 최진혁 밑에서 수년간 자신의 재능을 착취당하다 서연이 내민 손을 잡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등대타워 착공식의 세부 일정과 내부 경호 계획이 담긴 자료를 건네며 진심 어린 충성을 맹세했다. 대표님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님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복수심으로 차가웠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 같이 상처받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을 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착공식을 며칠 앞두고 서연은 집에서 마지막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최진혁에게 등대타워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원한다며 그가 착공식에서 입을 최고의 슈트를 직접 골라주었다. 그녀는 그의 연설문을 함께 검토해주며 더 감동적인 문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녀의 완벽한 내조에 최진혁은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의심마저 완전히 거두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그의 목소리는 미래에 대한 탐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등에 팔을 두르고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당신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보다 차가운 조소가 숨겨져 있었다. 모든 그물은 촘촘하게 짜였다. 법률, 금융, 여론, 그리고 내부의 조력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시간을 향해 정렬되고 있었다. 서연과 강민주는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검토했다. 그들의 전쟁 본부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감돌지 않았다. 오직 폭풍 전의 고요함. 사냥을 앞둔 사냥꾼의 차분한 자신감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스스로 그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운명의 날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등대타워 착공식을 하루 앞둔 날. 세상은 최진혁의 성공을 예감하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비밀스러운 전쟁 본부에는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그녀와 강민주는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하며 단 하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되새겼다. 모든 톱니바퀴는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강민준의 법무팀은 법원 서버에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을 업로드할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그의 최종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심어둔 내부 조력자는 내일 아침 최진혁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착공식 현장에 잠입할 기술팀은 행사의 모든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원격으로 장악할 준비를 끝냈다. 모든 것은 완벽했다. 마지막 화상회의를 마치고 강민준이 화면 너머에 서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경외심이 묻어 있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이 사랑했던 한 남자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혹시 모를 작은 연민이나 망설임이 남아있을까 걱정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면 속에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제 꿈과 인생을 훔쳐간 괴물일 뿐이죠. 그리고 괴물에게는 자비가 아닌 심판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통신을 마친 후 서연은 홀로 자신의 작업실에 남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대학을 막 졸업한 풋풋한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의 최진혁은 야망은 있었지만 아직 순수했고 그때의 한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사랑에게 조용한 작별을 구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폐허 위에 서 있는 듯한 공허함만이 잠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복수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부서지고 망가진 과거의 자신을 허물고 그 위에 새로운 자신을 짓는 재건축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건축가 한서연으로서 다시 태어날 터였다. 그날 밤 최진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귀가했다. 그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흥분에 취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내일 있을 착공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할 것인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세상이 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당신이랑 세계 일주도 가고 저 남태평양에 우리만의 섬도 사는 거야. 그의 허황된 약속을 들으며 서연은 마지막까지 다정한 아내를 연기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구두를 닦아주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척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소희였다. 진혁은 서연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소희의 교활하고 흥분에 찬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진혁 씨, 준비는 다 됐어. 내일이면 우리 세상이야. 그 멍청한 여편네만 처리하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차지가 된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걔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 내일 착공식만 끝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테니 넌 내 루비 목걸이나 잘 닦아놓고 기다려. 그들은 서연이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들의 추악한 미래를 속삭였다.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진혁에게 다가가 그의 셔츠 깃을 바로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중요한 날인데 일찍 주무셔야죠. 제가 푹 잘 수 있게 따뜻한 차 한 잔 타드릴게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진혁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타준 차를 마시고 내일의 성공을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잠든 그의 얼굴을,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낯선 타인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기만적인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거나 망설여지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명징한 사명감만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자신의 작품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한 남자의 제국의 마지막 일모를 선사할 터였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순진했던 한서연이 없었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운명을 직접 설계하기로 결심한 강인한 여전사가 서 있을 뿐이었다. 태양은 그의 제국 위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일 그녀는 스스로 새벽을 가져올 터였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등대타워의 착공식 현장은 최진혁 제국의 정점을 보여주는 화려한 무대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였고 수백 명의 취재진들은 그의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최진혁은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윤소희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한서연은 초대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축하 공연과 내빈들의 축사가 끝나고 마침내 행사의 주인공인 최진혁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펼쳐들고 감격의 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이 프로젝트를 믿고 지지해준 투자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혁신적인 건축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하기 시작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준 저의 사랑하는 아내 한서연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의 지지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몇몇 사람들은 감동한 듯 박수를 쳤다. 윤소희는 객석에서 그를 바라보며 은밀한 미소를 보냈다. 연설을 마친 최진혁은 착공을 알리는 황금 버튼을 누르기 위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에게 집중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 4, 3, 3, 2, 1.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양쪽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진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술팀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행사장 정문이 열리며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최진혁과 윤소희의 앞을 가로막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최진혁 씨. 귀하가 진행하는 등대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저작권자 한서연 씨가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동시에 다른 집행관은 윤소희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윤소희 씨, 귀하를 저작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장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혁과 윤소희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때 꺼졌던 스크린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낡은 작업실을 배경으로 담담한 표정의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영상 속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등대타워의 진짜 건축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영상은 그녀가 대학 시절 등대타워를 처음 구상했던 스케치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땀과 열정이 담긴 수백 장의 도면들. 그리고 지난 10년간 최진혁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모든 건축물들의 원본 설계도가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바로 최진혁 제국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였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은 마침내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녹화한 영상에는 최진혁과 윤소희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멍청한 여편네만 처리하면 돼 라는 윤소희의 목소리가, 내일이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거야 라는 최진혁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최진혁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 그것을 부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윤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가면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하지만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금융감독원, 최진혁 대표 불법 대출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은성건설, 주가 폭락, 거래 정지 위기, 한서연과 강민준이 준비한 법률과 금융의 그물이 동시에 그들의 목을 완벽하게 조여온 것이다. 착공식 현장은 이제 거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버렸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최진혁과 윤소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불과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을 행사장 가장 높은 곳의 VIP 룸에서 한서연과 강민준이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이나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친 자의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향해 조용히 축배를 들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저 등대 타워를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자신의 새벽을 위하여. 무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가고 세상은 한동안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최진혁과 윤소희의 추악한 배신극과 한서연의 경이로운 복수극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림자 건축가의
완벽한 복수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연일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법의 심판은 빠르고 단호했다. 최진혁은 지적 재산권 침해, 사기 대출,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긴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윤소희 역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서로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들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다 함께 몰락했다. 최진혁의 회사는 파산했다.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제국은 기초가 무너지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허물어졌다. 회사의 자산들은 뿔뿔이 흩어져 팔려나갔고, 한때 업계를 호령했던 그의 이름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혼돈이 정리된 후 모두의 관심은 등대타워의 운명에 쏠렸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끝에 등대타워의 유일한 저작권자가 한서연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때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프로젝트의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하여 새로운 사업 주체인 스튜디오 어스에 프로젝트를 맡기자고 제안했다. 투자자들은 동의했다. 그들은 최진혁의 거짓말에 속았지만 등대타워라는 디자인 자체의 위대함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디자인의 진짜 주인인 한서연의 능력과 정직함이라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등대타워는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 돌아왔다. 스튜디오 어스는 등대타워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다. 최진혁의 회사에서 빠져나온 유능한 인재들이 그녀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이전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창작의 자유와 정당한 대우를 약속했다. 그녀의 회사는 실력뿐만 아니라 창작자를 존중하는 윤리적인 기업 문화로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한서연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스튜디오 어스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건축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로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섰다. 그녀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절망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녀와 강민준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섰다. 그들은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소울메이트였다. 그들의 관계에 낭만적인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옆자리를 지키며 함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현재의 동지관계에 만족했다. 2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마침내 위용을 드러낸 등대타워의 최상층. 한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창조해낸 도시의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때 강민준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요 이제 진짜 당신의 세상이 된 기분이.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그런 생각했어요. 완벽한 복수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파괴했던 나를 다시 세우고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얼마나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아름다운 자신을 재건해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꿈, 그리고 미래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배신으로 시작된 길고 어두운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여왕의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